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그래도 오늘 좀 비 온다는 것 같은데 우산들은 챙기셨나요? 네, 주말에 좀 비 온다는 것 같고, 일단 무역실무 압축 정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반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냐면, 아마 좀 여러분들 빨리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 기본 이론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뭐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조금 더 정리하고, 핵심 이론 압축 정리가 이제 2달 코스로 이루어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2달 정도 딱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막 너무 이렇게 시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거든요. 시험 유형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연습을 좀 먼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제 제 바램이죠. 바램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끄적끄적이라도 좀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부담된다, 아침 수업도 부담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돌아가셔서라도 그날 배웠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제가 나와드리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첫날부터 시험 보면 너무 매너가 아니죠.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좀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여기 이 강의실 자, 이 강의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희 조교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 자, 이게 없습니다. 이거 학원 흉인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 뭘 놔야지.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데, 일단 또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제 소개 드리고, 첫 시간에는 OT 형식으로 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세사가 된 다음에 뭐 어떤 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유예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유예. 그러니까 1차를 붙으셨다, 올해. 아니면은 난 1차를 봐야 된다. 1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용은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이용은 관세사라고 하고, 요즘 메일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실무 관해서도 좋고, 뭐 비단 무역실무 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 관세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소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드릴 거예요. 업무 시간 중에는 좀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답변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날까지는 드린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저장하셨다가 카톡 보내주시면 돼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메일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근데 요즘은 메일 보내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문자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메일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전화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전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냥 뭐 네이트온이라든지 카톡으로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유선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뭐든 좋습니다. 뭐든. 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강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관세법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럼 관세법 선생님한테 괴롭히세요. 계속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유예생 분들은 이제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예로 합격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면 3년차 동차라든지 1년차 동차는 1차라는 부담 때문에 1차와 2차의 균형을 좀 잘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칫 이게 2차보다는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2차를 조금 더 끌고 가다가 1차를 떨어져가지고 1년을 그냥 아예 허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매년 있어요. 매년. 심지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차도 좀 써지고 1차도 대충 될 것 같고, 근데 1차가 점점 다가오면 그래도 1차에 좀 비중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계속 2차 모의고사 보고 2차 뭐 한 50% 비율로 가져가시다가 떨어지시니까 한 1년 정도 아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진도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1차 시험 볼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욕심 너무 내다가 1차 떨어지면은 시험을 접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너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스케줄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일단 무역 실무 과목은 무역 실무랑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이제 무역 실무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대외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그래서 각각 10점씩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한 거래법은 지금 강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3회차까지인가 4회차까지가 했는데, 일단 무역 실무 과목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점점 강의 듣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셔야 되거든요. 강의 듣는 시간은 계속 줄여나가시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돼요. 점점. 강의만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지만 막상 돌아서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게끔 준비하려면은 이제부터는 강의 듣는 시간을 좀 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막 동영상 강의를 2번 돌려보고 3번 돌려보고 이거는 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강의를 막 수차례 듣는다기보다는 한 번 들을 때 좀 확실하게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된다. 우리 시험이 점점 암기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암기하고 누가 더 잘 암기해서 얼마나 잘 쓰는지 시험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세요.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시고, 이해와 암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 언제까지 이해만 할 거야, 난 언제까지 암기만 할 거야.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라는 거랑 암기라는 거는 항상 그냥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냥 이해만 한다, 언제부터 암기다가 아니라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꾸준히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강사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작년은 아니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요 핵심 요약 강의를 할 때 이제 논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고 심화 과정 파트를 좀 많이 넣긴 했었거든요. 약간 시험 유형이 지금이랑 좀 다를 그 시기에. 근데 물론 논문을 조금은 볼 거예요. 조금은 볼 거긴 한데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많이 보진 않을 거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프린트물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OT 진행하고 이제 교재 앞에서부터 그냥 진도를 조금 나갈 거예요.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오셔가지고 일단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은 아마 거의 매주 나갈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이 논문도 있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교재에 없는 그런 내용들, 하지만 중요한 애들,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프린트물이랑 교재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압축정리, 핵심정리, 무역실무 책을 가지고 단권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요 책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묶어서 정리를 해둔 그런 교재이고, 여러분들이 뭐 제 교재를 사용하시든 다른 사람 교재를 다른 강사분 교재를 사용하시든 기본서를 가지고 최대한 단권화를 하세요. 기본서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제를 몇 개 테마로 정해가지고 묶어둔 거예요. 묶어둔 거기 때문에 참조의 용도로는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 단권화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단권화는 기본서를 가지고 최대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기본 시간, 기본 이론은 다 들으셨죠? 기본 이론은 당연히 다 저희 학원에서 들으셨든 다른 학원에서 들으셨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역의 이제 성립부터 무역의 이행을 통해서 무역의 종료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 무역실무의 전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에서 이제 무역의 어떤 기초라든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들, QQPPPSI 아시죠? QQPPPSI. 그 다음에 CISG가 이제 성립 파트가 있죠.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개정된 지 벌써, 시간 빠르네요.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막 수험생분들 그때 난리 나고, 선생님 개정되는데 2010으로 해야 되나요? 2020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막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네요. 4년. CISG를 준거법으로 하여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를 정형거래 조건으로 채택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 자,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무역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부수계약들이 나타나죠. 금융계약. 금융계약에서는 신용장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무신용장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다 TT예요, TT. 거의 다 송금 거래합니다. 신용장 쓰는 업체들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TT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운송계약.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계약에 관련된 UCP를 공부하시는 거고, URC를 공부하시는 거고, 운송계약과 관련된 헤이그 비스비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그리고 MIA라든지 ICC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종료 파트에서는 이제 중재가 나올 수 있고, 소송도 나올 수 있고, ADR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뉴욕 협약, 그리고 가끔 미친 척하고 중재법이 나오죠. 중재법이 그래도 꽤 몇 번 나왔어요. 한 서너 번 나와가지고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불이에 타고 중재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솔직히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역실무의 전체적인 범위는 요게 전부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역실무랑 우리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어떤 개요는 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는 되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장기 레이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9시에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11시에 공부를 마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1시에 내가 공부를 마친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11시에 공부를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제 수험생분들이 슬럼프가 오는 그런 좀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365일 24시간 공부만 절대 못합니다. 365일 24시간 못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가 됐든 뭐 하루 반이 됐든 이것도 사람마다 좀 틀린데 뭐 반나절이 됐든 한나절이 됐든 좀 쉬셔야 돼요. 쉬어야지 머리가 다시 돌아가지 계속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집중력이 계속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무리하면은 지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너무 저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한 3달까지는 가시는데 3달, 4달 넘어가시면서 퍼지시더라고요. 퍼지시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퍼지면은 다시 복귀하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하루에 내가 뭐 순공부 시간 12시간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8시간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낸다면 뭐 한 10시간은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시작하시면 그때 이제 1월부터 6월달까지 쭉 모의고사 볼 때 그때는 진짜 하루에 10시간 채우셔야 되거든요. 거의 순공부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슬럼프가 왜 오냐면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맥주나 한잔 하자. 그래서 맥주를 마시러 갔어요. 일찍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냥 딱 간단하게 한 잔만.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직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아니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막 울어. 그래서 같이 있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다음날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공부를 들어가는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못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12시쯤 일어나가지고 1시에 이제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장소로 왔어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독서실에 가셔가지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든 가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계획부터 바꾸세요. 계획 수정. 무리해가지고 23시까지 못할 양이라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한다? 계속 늦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가 슬럼프에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냥 끊으세요. 그냥 나는 10시에 공부를 마친다. 다 못했어도 일단 끊으시고 차라리 계획을 좀 바꾸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날 계획이 좀 바뀌었겠죠? 계획이 좀 바뀌지만 어쨌든 뭐 아침에 그래도 다시 정상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안 무너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뭐 주말 빼고 내가 원래 쉬는 날 빼고 최소 한두 번씩은 중간에 탁 무너지거든요. 공부가 너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웬만하면 좀 지켜주셔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예전에 제 수업 들었던 분도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신 분이어가지고 아침 수업인데 어떨 때는 나오시고 어떨 때는 안 나오시고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신 다음부터는 수업을 아예 안 나오시고 그냥 인강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다가 좀 슬럼프 오신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마치시는 시간은 최대한 좀 딱 여러분들 다 틀리죠. 나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저는 좀 빨리 시작했어요. 저는 한 8시에 시작해가지고 전 10시에 무조건 나왔어요. 10시에 나와가지고 10시 이후에는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그날 한 일을 공부를 내가 계획했던 거를 잘 했으면은 저한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상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미드 한 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예능 한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계획을 수립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저에게 벌을 줬어요. 그냥 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씩 이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하루라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한 달, 두 달은 후딱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올 거예요, 언젠가.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슬럼프가 오실 텐데, 그럴 때 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슬럼프가 왔을 때, 좀 많이들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막 이렇게 좀 낮밤 바뀌고, 막 자는 시간 계속 불규칙하고 이러면은 조금, 많이 오랫동안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스터디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스터디는 두 가지 스터디가 있을 수 있겠죠. 공부 스터디, 그 다음에 생활 스터디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 스터디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뭐 이런 정도의 스터디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HS 코드를 같이 맞춰가지고 우리 언제부터 이날까지 뭐 어디까지 외우자 이렇게 암기하고 그냥 같이 계획을 좀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건 괜찮은데, 만나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누가 맞네 내 생각은 어떻네, 관세평가 이건 어떻네,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좀 될 수 있고, 생활 스터디는 자, 이것도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 지금은 막 어플 같은 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어플 같은 거 직접 이렇게 대면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저도 생활 스터디를 했거든요. 저도 생활 스터디를 했는데, 장점은 같이 하는 멤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같이 잘 돼요. 다 같이 합격하고. 근데 같이 하는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자꾸만 쓰러진다. 그러니까 쓰러진다는 게 자꾸만 흔들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나까지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저는 생활 스터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 스터디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잘만 활용하면 되게 고독한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주변에 이제 전공이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통상학과셔가지고 주변 뭐 학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관세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주변에 관세사 공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내 친구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되게 혼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생활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같이 좀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맞춰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좀 두서없이 그냥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OT고 첫 시간이고 하니까 기본에 충실하라. 논문 핵심 요약 시간 때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참조의 용도, 그냥 기본적인 거를 내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만 삼을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결국에는 실제 시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MIA도 그렇고 CIS에서도 그렇고 진짜 간단한 거 나왔거든요. 이거 암기식이 뭐였더라? 개경, 강주, 전선,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2조 쓰는 거, 2조. 하지 않아요. CISG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 쓰는 게 올해 기출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었거든요. 정말 쉬운 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 그리고 14조 쓰는 거 나왔죠, 이번에. UCP. 누구나 다 알만한, 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어디에서 어떤 강사를 통해 수업을 들으셨던, 이거 A급입니다. 정말 시험에 나올 거예요 했던 것도 막상 모의고사 답안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근히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역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지역적인 거에서 나오면 나만 맞아야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인 데서 나오면은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다 잘 못 쓰세요. 다 잘 못 쓰시고, 중요한 거 누가 더 잘 쓰느냐 싸움입니다. 이거 누가 더 잘 써서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았느냐, 이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시험 봤었던 해에도 되게 지역적인 데서 시험 문제 하나가 15점 분량이 무역실무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냥 저도 소설 썼어요, 소설. 근데 이걸로 점수가 갈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나올만 하고 충분히 낼만 했다라는 거에서 잘 쓰냐 못 쓰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핵심 유학 시간 때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다루어 드릴 거고, 그런 테마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기본 시간 때는 제가 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압축 정리 시간 때까지는, 올해까지는 모든 게 다 A급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시고, 이제 시험이 임박해 올수록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전년도에 나왔던 건 뭐 굳이 나올 확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안 보셔도 된다. 그거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OT로 관세사가 되신 다음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은 케이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관세사로서 진짜 업무를 하시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관세사가 되시면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들어가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수습을 받으셔야 돼요. 수습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통관팀이 있고, 대부분 관세법인은 크게 두 가지 팀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통관팀, 여기는 말 그대로 수수료 통관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 팀이라고 해가지고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팀인데, 컨설팅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FTA 컨설팅도 있고, 뭐 AEO라는 컨설팅도 있고, 요거 혹시 관세법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인인증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심사,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통관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관세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서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형 관세법인은 그냥 두 개가 보통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좀 소규모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무소라든지 뭐 합동관세사무소 이런 데는 구분이 좀 없어요. 뭐 통관도 하면서 들어오는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작은 데보다는 그래도 좀 대형 관세법인들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견 이상 관세법인을 가시면은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수습을 컨설팅 본부에 가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6개월만 있고 퇴사합니다.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통관이 덧셈 뺄셈인데 컨설팅은 곱하기 나누기 함수 이런 걸 하는데,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되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수출, 수입, 통관, 실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업을 하시든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이 되시면 하실 일이 없어요. 통관, 실무 웬만하면 하실 일 없는데, 저는 이거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그만 관세 사무소로 이직을 합니다. 이직. 사무소로. 여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통관을 배웠어요. 수출 통관도 배우고 수입 통관도 배우고, 그리고 수출입 통관을 하다 보면은 CS라고 해가지고 HS 코드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입 요건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세관장 확인 대상. 식품 검역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먹는 거다. 그러면 식품 검역을 받아야지만 수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품 검역과 관련된 지식을 또 막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기기다. 그러면은 전파법 인증이라든지 전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고객들한테 이제 자문을 하시려면은 이쪽 관련된 법령도 막 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관 실무를 하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돌아가는 건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2년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년이면 충분해요. 한 1년. 이거를 알고 요 FTA라든지 기업심사라든지 뭐 AO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도 통관을 모르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풀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통관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다 알면은 쉽게 또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수습 때는 통관 실무를 6개월이라도 해보시고 나중에 뭐 결정을 하시든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통관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철저하게 제 경험적으로 그냥 나왔던 얘기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하다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통관을 하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계가 이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3년차 이하에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컨설팅 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잘 안 바꿔줘요.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아, 대표님, 저는 통관부서로 가고 싶습니다 해도, 그러면 그분이 통관부서로 가면은 컨설팅 팀에 또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 여기 있다가 일로 내가 보내줄게 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만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통관 위주로 하는 그런 법인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통관만 주구장창 하다가 나 이제 좀 컨설팅 좀 해봐야겠다 해서 컨설팅 부서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년차 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0% 가까이 이직을 하세요. 제 동기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취업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힘들어져가지고 이직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정말 이직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70%,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그냥 한두 번 이직하는 거는 거의 뭐 누구나 그냥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통관에 한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컨설팅을 하시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된다. 어쨌든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게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쭉 크시는 거,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회계법인. 이것도 옛날에 하나의 그냥 소문이었는데, 그 해에 수석 합격자는 거의 회계법인에서 뽑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기수 수석도 회계법인을 들어갔고,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회계법인에서는 통관을 아예 안 해요. 통관을 안 하고 얘들은 진짜 컨설팅만 합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심사.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심사를 좀 많이 하는 게 회계법인이에요. 그리고 회계법인 들어가시려면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주로 뽑아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세법인 취업보다는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세법인보다는 이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기업체로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요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뭐 아예 그냥 뭐 무역협회라든지 뭐 코트라든지 아니면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이런 좀 되게 좋은 공기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입사원 공채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관세법인이든 회계법인이든 요런 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은 일반 기업체에서 대리과장급으로 경력직으로 많이들 뽑아갑니다. 관세팀에서. 그래서 보통 회계법인에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 점프를 뛰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LG가 됐든 이렇게 기업체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많이 뽑아요. 수요도 많이 있고, 관세팀이죠. 관세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아무래도 대기업 뭐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1번보다는 조금 더 좋겠죠. 2번보다도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 2번 되게 빡세요. 진짜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좋은데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업무 강도가. 뭐 주말 출근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하여튼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면. 그래서 3년 이상 잘 못 버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기업체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 경쟁 치열합니다. 되게 치열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으로 공부 더 하셔가지고 7급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 때는 10% 가까이가 그냥 공무원으로 가셨어요. 제 동기 중에 한 10명은 90명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0명 뽑다에는 공무원 바로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로스쿨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수별로 2~3명씩은 꼭 있어요. 보면은 나는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이가 좀 아직 어리시고 학생이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제 동기 중에서도 그 로스쿨을 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관세팀에서 일을 하기는 해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증 두 가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30대 이상 남성분들은 뭐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한 5년 이상 되면, 5년 차 이상 되면은 뭐 3년 차일 수도 있고, 개업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은 여성 관세사님들도 생각보다 많이들 하세요. 개업을. 예전이랑 좀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전문 자격서의 가장 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업을 했고, 지금도 개업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뭐 관세법인이 어디 들어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소속된 직원인 거잖아요. 직원일 때랑 그래도 이제 대표로 있을 때는 확실히 뭐 마인드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진짜 클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하기 나름이다. 어쨌든 지금 되게 취업난도 심하고, 취업 대졸 공채 이런 것도 거의 없죠, 요즘에는. 대졸 옛날에는 막 삼성에서 한 해에 막 10,000명씩 뽑아가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 되게 취업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자격증 시장에 들어오셨고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따시면은 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많다. 합격만 하시면은 정말 계속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도 1년차 때 개업 생각 안 했었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갈까? 그래서 계속 생각이 바뀌시고, 아마 매년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합격하시면은 끊임없이 고민을 아마 하게 또 되실 거예요. 그때 하면 다른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대한 전반적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하시고 나서 막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여기 관세공이 내가 됐는데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가감없이 그래도 말씀을 거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거의 70~80% 이상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일로 가시든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관세사가 되시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통관 먼저 배우시면서 관세사가 되시면 뭐 어떤 걸 하고 싶을까요? 아, 공기업 쪽이요. 아, 공기업 쪽도 많이 뽑아요. 공기업에서도. 옛날에 무역협회랑 코트라가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아, 은행 가시는 분들도 있다. 은행으로도 그냥 은행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 가산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관세사님도 국민은행 다니시는데 외환팀에 있더라고요. 은행 가시면 아마 그런 쪽으로 업무를 좀 하실 거예요. 혹시 관세사 되시면. 아, 여배우 다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관세법인에서 통관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시다가 회계법인 가셔가지고 심사라든지 이런 업무 좀 한 3년 배우시다가 그 경력으로 대기업 가셔가지고 경력 좀 쌓으시고 그 대기업 물량 들고 나오셔서 개업하시면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 가셔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들 현대모비스에 한 10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관세법인에 있으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신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래 있으시니까 거기 뭐 구매팀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모든 물량을 다 뺏어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개업할 수 있을 정도의 소소한 물량 정도는 좀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대기업들, 현대나 이런 데 가시면 뭐가 좋냐면 벤더들이 엄청 많잖아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근데 현대 모비스나 뭐 이런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시면은 얘네들은 FTA 때문에 벤더 관리들을 관세사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때 절대 갑질하시면 안 돼요. 현대에 있다고 갑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1차 벤더 수도 없는 이런 거기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고 2차 벤더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고 3차 벤더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고 잘 지내다가 나올 때 이분들 물량 들고 나오면 깔끔하겠죠. 저는 이런 길이 아니었고 저는 그냥 아예 길이 거꾸로 돼 있어요. 저는 그냥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관세법인 갔다가 개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2번부터 5번까지는 생각조차 안 했죠. 저는 기업 문화가 싫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또 뭐 질문 없으시면 OT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잠깐 쉬셨다가 여기 이제 1장 무역의 개요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